당원님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고 본부석 쪽으로 조금 옮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5분 뒤에 저희 대표님들 말씀 듣는 팟캐스트 시작하겠습니다. 저 끝에 계신 분들, 예? 팟캐스트 참석하러 오신 거 아닙니까? 자리가 다 비었는데 왜 엠프도 안 가는데 왜 그거 계세요? 이쪽으로 나오세요, 이쪽으로. 예?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여기 다 비어있고 마이크 엠프를 이쪽으로 돌리세요. 이쪽으로, 이쪽으로 나오세요. 여기 이쪽 지금 그 테이블 왼쪽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습니다. 이쪽에. 이쪽에 자리 많이 비었는데 이쪽으로 가야 되죠. 여기 다 자리 저쪽에 다 비었잖아. 죄송합니다. 다닐 때는 이러던 다니세요. 오늘 팟캐스트는 당 지도부 공동대표 두 분도 그렇고 당 지도부 분들 말씀들이 좀 있으니까 중요한 얘기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잘 들리는 쪽에 와서 귀에 쏙쏙 들어오게 들으셔야 됩니다. 우선 자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그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1대1 영수회담을 요구를 하다가 아무튼 청와대에 들어가서 1대5로 앉아가지고 했어요. 그 야당의 대표는 청와대에 있는 사람 얘기 들으러 간 게 아니에요. 바깥에 국민의 얘기를 전달해 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전달해 주는 게 그것이 저기도 갇혀가지고 내용을 모르니까 저렇게 저도 갔다가 제주도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내용 알면 이 엄중한 상황을 알면 그렇게 관광이나 다니고 하겠습니까? 이 내용 자체를 모르고 있을 수도 있다. 또 알면서 의도적으로 속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를 여러분들이 우리 공화당이 갖고 있는 생각이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일방적으로 제가 볼 때 자유한국당의 도대체 전략이나 이런 나머지 황교안에 대한 그 코치나 이런 어드바이스를 누가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분명하게 얘기를 들으러 가는 게 아니고 거기서는 본인 얘기를 던지러 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라가 다 망했는데 본인 얘기를 던지고 그 다음에 의견 조정하면은 제1야당은 나는 그게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 나오는 겁니다. 의견이 안 맞으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기자들을 불러서 내가 1번부터 15번까지 15가지를 문재인한테 요구했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이 정신 차리고 들으면은 그래 가는 거 그렇지 않고 그냥 하면은 명분을 가지고 투쟁의 길로 들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가가지고 정정하게 누구 말대로 가서 합의문 발표한 정지하는데 아무 말도 안 하더라는 거야. 여기서부터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이것은 지금의 좌파 독재 정권의 실체를 잘 모르는구나 이 사람이. 그 다음에
나라가 얼마나 체제 역사 전쟁이 무너지면은 이게 깨지면은 체제가 역사가 뒤집히면 그 다음 가야 될 길이 뭔가를 이 사람도 잘 모르는구나. 우파 보수 우파 박근혜 대통령 정부에 있었던 한 300명 집어넣었잖아요. 그 다음은 뭐예요? 다음 총선에서 야당이 야당답게 못하면 그 다음에 전부 다 삭살이 해버립니다. 그냥 다 감옥 보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그럴 각오가 없으면은 이제 정치할 생각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라도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감옥 보낸 사람들이 저런 사람들인데 그거를 대비하지 않고 내가 국회의원 한 번 더 하면 됐지 이래가 하면은 가만히 두지 않는다. 그거는 그냥 식물 국회의원이 돼버려요. 말 한마디 못하는. 자기 지역구 가가지고 거짓말 하잖아요. 아 내가 열심히 일하고 막 예산이 어떤 다 그건 꽁이란 말이에요. 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이번 21대 국회는 아까 홍문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데드클로스 소위 말하는 지지율 역전이 2월 말부터 3월 사이에 지지율 역전이 온다. 왜? 우리는 자꾸 올라갈 이유들만 남아있는데 저기는 자꾸 떨어질 이유만 있으니까 그냥 문재인 정책 잘못하니까 반문연대 해가지고 그냥 붙이면 우리가 이기지 않느냐. 이거 아주 잘못된 생각이다. 그래서 저들이 견딜 수 없는 것은 어차피 김우성이나 홍준표 못 쳐내잖아요. 못 쳐내면은 저 말은 다 들고 들어가라는 거야. 유승민까지 다 들고 가라. 그래가지고 확실하게 선을 끊자. 너가 유승민까지 들고 가면 62명이 탄핵 찬성했던 62명이 그대로 있어요. 탄핵 반대했던 사람은 홍문정 대표, 조원진, 서청원, 이정현 이런 사람들 다 빠져나오고 또 감옥 간 사람 몇 사람 있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의원직 떨어진 사람도 있고 결국은 뭐냐. 결국은 그 정당은 탄핵 정당이 되는 겁니다. 그럼 국민들한테 심판받자는 거예요. 이거는 탄핵 정당이고 그때는 친박 사람들 탄핵 찬성했던 사람들 다 내보내고 확실하게 선을 그을 거예요. 탄핵은 박근혜 정부가 잘못했다. 이렇게 선을 끊고 자기들이 정당했다고 얘기하고 그것을 통해서 중도 보수 확장해가지고 국회의원 선거 치르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도저히 황교안 말 안 들으면 끌어내리자. 황교안 끌어내면 현직에 있는 국회의원이 48대 62예요. 110명이니까. 그러면 찬성했던 사람, 반대했던 사람 말도 안 나고 가만히 처박혀 있다가 62명이 돌아가지고 저 사람들 쳐내는 거는 하루아침에 쳐냅니다. 그러다가 황교안 떠들면 내가 그래 황교안 옆에 있는 사람들이 친박이가 자기 공천 받는데 너무 매몰돼가지고 이 구도를 못 보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비상대책위원장이 누굽니까? 나경원이에요. 제가 그저께 얘기했죠. 나경원이라는 사람은 자기한테 이익이 되는 일이 아니면 한 발도 안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잔류파 중에 가장 못되게 한 게 나경원이다. 왜? 다른 사람들은 다 탈당해가 나갔는데 나경원은 원내대표 안 준다고 안 나간 거예요. 그때 상황이 그런 겁니다. 끝까지 대통령을 못되게 했던 사람이 나경원인데 지금 가만히 생각하니까 요 며칠 사이에 나경원의 행보를 보면은 황교안 저거 나가면은 그 다음에 내가 비대위원장이고 나경원 비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친박계는 다 몰살됩니다. 아직도 그거를 모르고 있더라고 이 사람들이. 왜 저 사람들이 황교안이 이렇게 좀 움직이려고 해도 안 움직여주고 흔들고 소위 연구원장이라는 사람이 당대표 보고 종로에 나가세요. 당대표 보고 종로 나가라고 연구원장이 얘기하는. 이거는 항명이에요 사실은. 그 다음에 집회 5번 했는데 옆에서 아이고 동력 떨어지고 돈 뜯어가고 올라갔더니만 나경원하고 황교안 둘이만 막 빨간 잠바 입고 시컷 떠들고 우리는 카메라도 안 비춰주더라. 그렇게 하면서 흔들어 버렸어요. 그 동력 집회 5번 하고 문 닫아 버렸잖아요. 왜? 국민들은 싸우라는 거 아닙니까? 국민들은 싸우라.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라. 싸울 때 자유한국당 지지율도 30% 넘었어요. 싸우지 않고 어정쩡하게 가는 순간에 청와대 갔다가 아무 말도 못하고 나오고 책상 한번 쳤다는 얘기도 없잖아. 책상
가서 책상에다 한번 쳐야 될 거 아니야. 당신이 지금 도대체 정신이 있나 없나? 이렇게 책상 한번 쳐야 되는 거야. 그래야지 황교안한테 가가지고 뭐 꿀먹 먹을 왜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관료 출신들이야. 다 관료 출신들이 앉아가 뭐 하겠어요? 대공천은 확실하게 황교안이 있으면 되니까 무슨 뭐 부자 몸 조심하는 것도 아직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고 대통령 선거하는 것 같다니까. 그래서 제가 천만의 말씀이다. 황교안이 살아남을 길은 대통령 불출마 선언을 하고 내가 이번 총선을 통해서 나의 모든 것을 걸겠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본인도 책임이 있다. 그렇지만은 우리 우파 국민을 마음 아프게 했는 탄핵이 잘못됐기 때문에 누군가 책임져야 된다. 그럼 거론하는 거예요. 5명에서 7명 책임지고 나가라. 그 다음에 80% 공천 불가리 하겠다. 국회의원은요 110명이 80% 물갈이 한다 하면은 지는 그 안에 80% 안에 안 들어간 줄 알아. 다 그런 거야. 다 20% 안에 자기 들어간 줄 알아요. 그때 과감하게 탈당파들 다 쳐내야 됩니다. 그래야지 되는데 이건 뭐 100일 때도 기회를 줘도 못하고 지금 4개월 지나도 기회를 줘도 못하고 청와대 가서 줘도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이 볼 때 야 큰일 났다. 저 배신자들을 빼고 갈라치기 해가지고 이제 진짜 탄핵 찬성했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탄핵 반대해도 62명 중에서 무릎 꿇고 이현주같이 어정쩡하게 사과하는 게 아니에요. 무릎 꿇고 석고 대제하고 이 탄핵 때 제가 정말 총 맞은 모양입니다. 총 맞은 것 같다고 잘못됐다. 정말 우리가 그때 몰랐다. 석고 대제하면은 우리 우파 국민들이 용서하잖아요. 그래서 재편하라는 거야. 탄핵 찬성 너희들 마음대로 가든 말든 너희들 가라. 지금 국민들이 김무성이 홍준표 쳐냈다고 어느 국민이 아이고 막 안 됐다 저 사람들 그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보수 우파 국민 중에 김무성, 유승민, 홍준표 쳐냈다고 그 사람들이 그러면 되나 이래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쳐내라고 그만큼 얘기해주고 옆에서 사이드에서 얘기하고 계속 얘기해도 안 하니까 야 이제 딜레마에 빠진 거야. 이 딜레마에. 저거 황교안이 무너지면은 그 다음에 무조건 나경원이가 나오는데 이야 이거 성취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고민이 아니 너가 우리 보고 연대를 하자고 빌어도 될까 말까 하는데 감히 어디 우리 공화당 이름을 들먹이고 연대가 어떠니 나경원이 같은 뭐 연이라 하면 안 되겠죠. 나경원이 같은 사람이 아니 뭐 우리 공화당이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해서 아이고 니는 무조건 다음에 떨어졌다. 무조건 떨어졌다. 네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꿀 앉아가지고 빌어도 안 된다 이제. 대통령한테 꿀 앉아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빌어도 나경원이는 안 된다. 다음에 무조건 떨어지는 거예요. 제가 작설하고 청와대에 가서 했어야 될 일들이 정확하게 전달을 해야 된다. 첫째는 박근혜 대통령 바로 석방해라. 이게 던져야 되는 거예요. 본인이 아무리 박근혜 대통령이 무서워도 거기에 가서 다른 2중대, 3중대, 4중대하고 다른 게 뭡니까? 박근혜 대통령 그 당시에 840일 넘었는데 석방해라 이제. 석방해야 된다. 아니 그렇게 메시지를 던지고 얘기를 했으면은 아마 보수 우파 국민들이 야 우리 공화당 너가 좀 참고 같이 좀 가라 이럴 건데 한마디도 안 하는 거야. 한마디도. 그 다음에 자기가 총리로 있고 자기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있었던 사람들이 200명에서 300명이 잡혀갔어요. 자기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해야 되냐. 이제 적폐청산 중단해달라. 적폐청산 두 번째가 박근혜 대통령 석방해라 첫째. 두 번째 적폐청산 지금부로 바로 중단해달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딱 이 두 가지 화두를 던져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좀 많아요. 제가 좀 적어봤는데 그냥 제가 말씀 좀 드릴게요. 이게 우리 공화당의 그 정책하고도 어울려 있습니다. 소득주도 성장, 소주성이라고 하죠. 최저임금 제도 중단하고 올레치는 환원시켜는 안 된다.
경제 주체들, 시장이 거부했는 거 아니냐. 이 소득주도 성장 가면 안 되니까 바로 이 정책 폐기해라. 그 다음에 원전 있잖아요. 원전 문제 때문에 저것들이 얼마나 원전 발의했어요. 세미나 하면서 번외하고 뭐 사람 불러서 발의했잖아요. 그러니까 원전은 우리의 블루칩 사업이다. 대한민국이 미래 산업이 원전인데 원전 폐기를 폐기해라. 원전 폐기 정책을 폐기해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분명하게 우리 공화당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면은 그렇게 가야 된다. 그 다음에 이게 정년 연장을 2년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 왜 박근혜 정부 때 정년 연장 2년 했습니다. 그게 왜 누가 했느냐? 그 전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가 한노위 위원장, 한노위 간사 김성태, 이미자, 그리고 한국노총 위원장 했던 이용덕, 그리고 김영주, 영등포의 김영주, 요 노조 출신들이 정년연장 2년을 딱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리고 올렸는데 정년연장 2년이 올라오면 어느 정당도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정년연장 2년에 혜택 보는 사람이 몇백만이 돼요. 가족까지 하면 대단히 많습니다.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정당이 없어요. 그래서 한노위에서 그것을 막고 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박근혜 정부에 치명타를 막 입혔어요. 정년연장 2년에서.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떤 방법을 성과급 제도를 냈어요. 자, 국영기업, 공공기관부터 시작해서 성과급을 해서 100% 성과급 제도를 받아들이고 이제 1000명 이상 되는 기업에 이제 사기업의 성과급 제도가 들어가는 순간에 탄핵 사태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왜 성과급을 냈느냐? 2년 정년 연장 2년을 하니까 앞에 소위 말하는 청년들을 뽑지라는 데 기업에서 청년 일자리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그게 신입사원 뽑는 거를 중단시켜 버렸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왜? 캐파는 비슷한데 정년 연장이 2년 되니까 2년 동안 나가야 될 사람들이 2년 동안 들어와야 될 사람 계속 뒷바퀴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기업들이 이 청년들 입사를 거의 다 중단시켜 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성과급을 해서 월급을 그 시기에 따라서 나눠가면서 성과급 제도를 거의 완성한 단계인데 문재인 정권 돌아와서 2년 만에 2달 만에 성과급 폐지해버립니다. 왠지 아세요? 민주노총이 제일 첫 번째 요구사항이 성과급 폐지입니다. 들어오자마자 성과급 폐지 따가니까 일자리가 다 청년 일자리가 묶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만들어낸 게 뭔지 아세요? 공무원 17만 8천 명 정원입니다. 지금요 젊은 사람들 공무원 다 시험 친다고 다 묶여 있습니다. 다 묶여 있어요. 지금 공무원 17만 8천 명을 30년간 그 사람들이 공무원 평균으로 보면은 340조도 가는 거예요. 340조. 이 정책을 우리가 독일이나 일본에 비해서 인구가 독일은 우리 1.5배, 일본은 우리 인구의 2.3배예요. 그런데도 공무원이 우리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돈으로 성과급 폐지 민노총 얘기를 들어주면서 그걸 막기 위해서 돈으로 떼온 거예요. 이게 공무원 정년 연장입니다. 그 공무원 정원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공무원 정원을 반대합니다. 우리 당은 이거는 가장 포퓰리즘 정책이다. 생산 쪽으로 가야 되는데 생산으로 가지 못하고 서비스업을 늘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52시간 근로제 이거 실시를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52시간 근로제 실시가 들어오면은 웬만한 공장들은 못 견딥니다. 또 30대 후반부터 40대 저희 가장 50대 초반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들어가는 애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공장에 가서 물어보면은 이 52시간 근로제 말고 잔업 시간을 해서 돈을 배를 받고
휴일 근무를 해가지고 돈을 배로 받아야 되는데 이 52시간 근로제에 딱 묶여버리니까 수입 자체가 한 달에 100에서 150만 원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살 길이 없어졌다니까. 그 돈을 가지고 애들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공장에 가서 민노총만 노동자가 아니잖아요. 실질 민노총은 전체 노동자의 지금 배가 늘었어요. 전체 노동자의 10% 조금 넘어요. 그런데 지금 한국노총, 민노총 합하면 20% 됩니다. 원래 10%밖에 안 됐는데 나머지 노동자들, 근로자들은 전부 다 소외되는 겁니다. 쪼매난 기업들, 예를 들어서 30인 미만 기업들, 이 사람들은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자기가 힘들더라도 자식 교육비, 뭐 나머지 애들 집도 사줘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걸 준비할 수 있는 돈들을 막아버린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시장에서 완전히 뒤집어 52시간 근로제가 좋아하는 것은 대기업, 민노총 산하의 기업, 한국노총의 산하의 기업 말고는 근로자들이 실질적으로 작은 기업의 근로자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좌파 정권은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은 문재인같이 통진당, 아로, 민주노총, 정교조 300개 이상의 좌파 종북단체, 친북단체 등등의 등이 엎혀서 된 거 아닙니까? 안철수가 끝까지 탄핵해야 된다고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 거. 탄핵을 끝까지 주장한 게 누군지 아세요? 안철수입니다. 안철수가 지가 될 줄 알았는데 천만의 말씀이잖아요. 그게 얼마나 순진해요. 안철수 최측근하고 제가 한번 얘기를 해봤더니 자기들이 그거를 엄청나게 실패했다, 잘못했다는 거야. 결국은 이 소위 말하는 좌파 세력들이 능력 없는 문재인을 대통령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좌파들이 요구하는 사항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 좌파가 정권을 잡으면은 자기들하고 친한 사람부터 억압을 좀 해야 돼요. 지금 민주노총이 너무 많이 오가돼가 있다고. 세력도 커졌지만은 불법 행위하죠. 공무원들 민주노총 가서 벌벌 떨죠. 기업들 민주노총 가가지고 말 안 들으면은 민주노총 기업들 거의 다 압박해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민주노총이 이 대한민국의 경제를 맡고 있으면 긴급재정발동권이라는 게 있어요. 경제가 어려우면은 긴급재정발동권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민주노총을 억압해야 돼요. 더 이상 이런 노총이 더 이상 파업하면 안 되니까 나라 경제가 어려우니까 긴급재정발동권을 해라 해서 경제를 살리자 이렇게 가야 되는데 황교안이 그런 생각을 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다음에 이거는 했대. 이번에 자유한국당이 9.19 군사합의 있죠. 9.19 군사합의 4.27 판문점 선언, 그 다음에 1차 2차 남북회담. 자, 요 문제에 대해서 내용을 공개하라고 해야 돼요. 무엇을 줬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4.27 판문점 선언할 때 디스켓이 넘어갔다고요. 디스켓이. 그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은 탄핵에 대한 프로그램 하나도 없이 어떻게 200조, 300조 돈을 퍼줄 수 있느냐. 이것도 말이 안 된다. 그 프로그램대로 하면은 200조 정도, 300조 정도 갑니다. 일주일 있다가 2100조 간다고 외국 기관에서 발표를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제가 민주당에 고발됐잖아요. 허위사실이라고. 그런데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졌어요. 왜? 그 전에 9월 달에 신동아에 저렇게 예를 들어서 남북 뭐 이렇게 가면은 남북 경제적으로 가면은 돈이 200조, 300조 훨씬 넘는 돈이 들어간다 이런 게 나왔어요. 거기에 민주당이 또 지금 보면은 집권 여당이 얼마나 자기하고 파트너 되는 야당을 고발하는 거야, 검찰에다가. 이런 정당도 이거는요 정당 억압입니다. 정당 억압. 그러니까 공포정치라는 공포정치. 공포정치하고 있는데도 자유한국당이 뜻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걸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거제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이제는 입 열면은 다 집어넣겠다 하는 선언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방금 9.19 군사합의 폐지, 그 다음에 4.27 판문점 선언 폐기, 그리고 두 번에 걸친
남북회담에서의 내용 공개,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지금 문재인이 저 김정은의 도발에 대해서 말을 못하는가? 그 합의문이 공개될 경우에 대단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저는 그래 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부분을 우리는 좀 더 지키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원점으로 다시 돌아오면은 한미 동맹 강화를 통해서 김정은을 레짐 체인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북핵을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경제력이 50배, 100배가 많아도 핵 가진 국가에서는 속국이 되는 겁니다. 문재인이 지금 가는 길이 무슨 길인지 아십니까? 핵을 완벽하게 있게 놔두고 핵 보유국으로 만들면은 좌파들 보십시오. 김대중 때 핵 절대 안 만든다 하고 국민 속이고 햇빛 정책 돈 엄청 퍼다주고 돌아가 싶었어. 노무현 때 뭐라 했습니까? 아, 내가 김정일의 대변인 역할을 한다고. 핵이 한반도에 있어서 왜 우리한테 그 핵이 공포를 느끼지느냐, 이런 반문한 사람이에요.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 길을 그대로 가면은 북한을 핵의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핵 문제는 누구의 문제입니까? 좌파의 문제예요. 좌파 너구가 국민을 속여가지고 핵을 만드는 핵 보유국이 된 지금 이 상황이 왔다. 그러면은 핵 보유국이 되는 순간에 뭐 미국도 지금 헷갈리는 거야. 지금 갖고 있는 핵 정도하고 앞으로 핵 실험하지 마라. 동결하자. 이렇게 갈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렇게 간다 하면 대한민국은 진짜 망합니다. 경제는 100배 많아도 의미가 없어요. 왜? 핵을 가지고 요즘 이번에 미사일 샀는데 거기에 차에다가 싣고 쫙 가가지고 샀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자, 이동용으로 가서 쓰면 그냥 고정용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SLBM이라는 게 잠수함에서 쏘는 거예요. 잠수함 이번에 공개한 게 SLBM 3개를, 미사일 구멍 3개를 놓고 하나를 쏴가 실패하면 또 쏠 수 있는, 거기는 다 안착 핵잠수함입니다. 자, 지금 이 상태까지 됐다. 그런 방법은 뭐냐? 우리 세대에서 만들어 놓은 게 치욕적인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남북 분단. 무슨 말이냐? 남북 분단. 하나는 북한 핵입니다. 자, 이거를 우리 세대에서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역사적인 책무가, 우리 세대가 잘못해서 만들어내는 남북 분단과 북한 핵 보유는 우리 세대가 끝을 내줘야지 미래 세대에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가야 되는데 그 첫 번째 길이 북한 핵 제거입니다. 북한 핵을 제거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경제 봉쇄하면서 북한 김정은을 드러내면 됩니다. 드러내면은 그 핵의 문제는 그 드러내는 순간에 전체가 미국 쪽으로 귀속이 될 거예요. 그래 하면서 미국이 그 핵을 해체하든지 그런 방법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지금 핵 개발 오늘도 그런 얘기가 많이 들어왔는데, 우리가 마음은 우리 자체 핵 개발하자. 원전 폐기에 또 다른 면은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기술자들을 다 이제 없애면서 핵 개발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6개월만 하면 핵 개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전을 폐기했는 왜 국민들이 저렇게 반대하고, 저렇게 태양광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전기값을 올려야 되고 한전이 3조 4조 적자 보고 이런데도 바보 아니면 원전 폐기 안 하잖아요. 거기에 뒷면에 답은 뭐냐? 캐션마크 답이 뭡니까? 바로 원전 폐기의 전문가들을 없애서 핵으로 넘어가는 길을 원천 차단하는 겁니다. 핵은 북한 계례 정권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 발상에서 나왔느냐? 그게 저는 대단히 궁금한 거예요. 그것이 원전 폐기를 단순하게 원전 폐기 영화 한 프로 보고 눈물 흘리면서 했다, 그래서 아주 단순한 생각인데 그 뒷면을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된다. 그러면은 우리 세대가 잘못해서 만들어놓은 이 두 가지는 우리 세대에서 끝내자. 그 끝을 내려면은 한미동맹 강화뿐만이 아니라 한미일 삼각연대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한미일 삼각연대를 통해서 압박하고 김정은이 도저히 견디지 못할 정도로 만들면 무너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세대에 소위 말하는 우리 다음 세대,
지금 30대, 그죠? 30대. 지금 30대는 그러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분단이 없는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이죠. 그것도 그냥 통일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통일 대한민국과 핵이 없는 나라, 이걸 만들어야 된다. 그런 입장을 분명히 우리는 가져야 된다. 이 문제가 똑같은 게 지금 반일 정책 여러분들 한번 뒤집어서 다시 보면은 지금 반일 친일 구도를 가져가는 것은 오늘 밝혀졌잖아요. 총선 구도다. 자기들이 경제 참사 일으킨 거 알아요. 외교 참사 일으킨 거 알고 북핵 폐기 안 된다는 거 알아요. 전부 다 쇼라땅이 다 밝혀졌다. 그러면 결국 뭐냐? 가져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1년 전부터 이들은 이 친일 반일 프레임을 짰습니다. 녹두꽃이라는 드라마가 우연히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거는 1년 전부터 우리는 그 상황들을 예측하고 있었어요. 아, 이 사람들이 결국은 친일 반일 구도로 가면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역사를 제물로 삼고 박정희 대통령 각하를 폄하하고 이 보수 전체를 소위 말하는 보수의 지금까지 성공된 신화들을 그냥 없애버리는 이 작업을 하기 시작할 거다 이런 생각했는데 이번에 아니나 다를까 반친일 프레임으로 들고 돌았어요. 근데 자유한국당이 우리는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되는 게 지금 친일 프레임 우리는 반대하는 겁니다. 왜? 박정희 대통령 각하가 65년도 했던 말들을 제가 다시 한번 봤어요. 한일협정할 때 그분이 했던 말, 과거에 우리는 잊지 말자. 그렇지만은 우리의 미래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참아야 될 것은 참고 미래 세대를 위해서 가자. 이게 한일협정 65년 한일협정에 나옵니다. 우리 공화당은 65년 한일협정을 존중한다. 또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그 위안부 문제 이 또한 우리는 존중하는 거예요. 이거를 문재인 정부 나서 다 뒤집는 바람에 이게 지금 일본의 경제 보복이 들어온 겁니다. 그들의 궁극적인 생각은 뭡니까? 총선 구도로 끌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화이트리스트 제가 이 반일 전쟁, 친일 프레임 전쟁을 하면서 불과 보름 만에 주식 총액이 일본 관련 롯데부터 시작해서 17조 날라갔습니다. 17조가 날라갔어요. 17조는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5%입니다. 17조가 날라가버렸어요. 자, 이번에 화이트리스트 제외되면은 몇백 조 날라갑니다. 그러면은 기업이 화이트리스트에 해당되는 기업이 2,000개가 넘어요. 직접적인 해당되는 기업이 한 1,000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국민들한테 질의를 해야 돼. 이래 물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일본하고 싸우는데 역사적으로 일본하고 싸워야 된다. 자, 그렇게 A냐 B냐고 물으면 안 됩니다. 지금의 친일 만약에 경제보복이 되고 화이트리스트가 제외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몇백조의 피해가 간다. 국민들은 그것을 모르는 거예요. 저 싸움이 그냥 단순하게 싸움으로 보는 거는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 싸움은 그냥 단순한 싸움이 아니고 첫 번째 다음 총선 구도를 가져가는 싸움이고 두 번째는 이 국민들이 알아야 되는 이 피해 영향을 거의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화이트리스트가 되면은 얼마나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다는 게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지금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공화당은 캠코더, 전라도 캠코더 호남 인사를 배격해야 됩니다. 지금 대구 경북 인사는요 인사 수주 파일에 올라오지도 않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파일 자체에 안 올라옵니다. 지금 이들이 어느 정도 해놨느냐? 다음에 자기들이 정권을 잃어도 다음에 정부를 유지할 수 있는 진급 대상 관련되는 데는 다 자기 코드 인사 넣어놨습니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이런 거를 우리 공화당이 명확하게 알고 하나하나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이제는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이제 역사 부분은 많이 했지 않습니까? 이제는 실질적으로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해서
우리 안보 문제도 지금 많이 했어요. 이제 경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 공화당이 가져가는 길이 뭔가, 또 우리들이 추구하는 게 뭔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